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나이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쓰려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불행, 불우한 환경, 가난, 이혼 이런 거부터 먼저 나오네요. 제 삶이 이런 이야기 빼고는 설명하기가 힘들 정도로 꽤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직 어른들 경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름 제 나이 친구들에 비해선 너무 일찍 어른이 된 것 같아서 항상 하나뿐인 남동생 뒷바라지를 걱정하는 처지였어요. 중학교 때 갑자기 아버지가 돌연 집을 나갔는데 그날로 연락이 두절된 채로 쭉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남동생, 저까지 세 식구가 참 아등바등 열심히 살았어요. 고등학교까지도 겨우 졸업할 수밖에 없는 정도였거든요. 저 때만 해도 급식이 없던 터라 엄마가 도시락을 싸줘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형편도 어려워서 항상 점심에 500원짜리 빵 하나와 물로 버티는 게 제 학창시절의 유일한 기억이에요. 친구들하고 어울리기도 힘들었던 게 빵집이든 분식집이든 같이 가려면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놀 수 있는데 집에 있는 남동생도 배 굶고 있을 상황이 뻔한데 저만 속 편히 놀 수가 없잖아요. 어디를 가도 늘 집에 있는 엄마와 동생 생각이 나서 부끄럽지만 몰래 휴지에 음식을 감싸서 들고 와 먹던 날이 많았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거지라고 놀리는 친구들도 있을 정도로 하루하루 산다는 것 자체가 참 힘겨웠습니다. 어머니가 아침부터 저녁 11시까지 일을 해도 시래기 불려서 된장국 끓여 먹이는 게 다행일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어요. 저는 그때마다 선물처럼 아버지가 돌아오지는 않을까? 갑자기 성공해서 드라마처럼 멋진 양복을 입고 돌아오는 상상을 하면서 견뎠는데 그렇게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니까 한시라도 빨리 일을 찾는 게 좋겠다는 생각뿐이더라고요. 지금은 어디에선가 잘 살기를 갑자기 빚이라도 몰고 와 우리를 난처하게 하지 않아줬으면 하는 생각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엄마를 도와서 집안 살림을 더 나아지게 하고 싶다는 일념 하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도 가서 일하고 굳은 일도 돈이 된다고 하면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연히 알게 된 남자가 지금의 제 남편이었어요. 저는 결혼조차도 엄두를 못 냈던 사람이었는데 같이 저와 힘든 형편에서 자라 잡초같이 질긴 성격을 갖고 있었던 남편은 저를 더 강하게 끌고 가면서 우리 같이 힘들었던 거 충분히 겪은 사람이잖아요. 살아보니까 힘든 것도 행복한 것도 나누면 덜어지고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둘이서 그렇게 살아봅시다. 나 얼마나 지독한 놈 소리 들으면서 일하는 줄 알죠? 내 식구는 내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 말 안 믿어요. 우리 아빠도 맛있는 거 사온다더니 아직까지도 연락이 안 되거든요. 그때 배운 게 남자가 이렇게 비겁하구나. 그거예요. 계속 그 그늘에 있겠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 그늘 때문에 행복하지 않게 살 거냐고요. 아버진 그랬어도 나는 안 그러니까 믿어봐요. 정 못 믿겠으면 1년 내로 내가 신혼집 마련해 놓을 테니까 살아보면서 생각해 보든지 나는 다 준비할 겁니다. 사실 그 얘기를 들으니 목이 메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평생 누군가와 저와 함께하고 저를 책임져 주겠단 말 들어본 적 없었거든요. 그 사람의 강하고 든든한 그 이야기가 저에겐 버팀목이 될 것 같았죠. 그래서 남편이 약속한 대로 1년 만에 신혼집을 준비해왔고 저도 그렇게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들 같은 존재였던 남동생의 이야기를 그때 처음 남편에게 꺼내게 되었어요. 사실은 제가 결혼 망설였던 이유가 남동생 때문이에요. 걔가 공부를 너무 잘하는데 나처럼 살게 하면 일만 하다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죽을 힘을 다해 유학까지 보냈거든요. 그 돈을 내가 다 책임지고 있어서 결혼을 망설였었어요. 영선 씨 가족이면 내 가족이죠. 난 영선 씨를 봤지 영선 씨 월급 본 게 아니에요.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남동생을 뒷바라지하는 상황을 다 이해해 주더라고요. 캄캄하기만 했던 제 인생에도 남편이란 등대 같은 존재 때문에 환한 불빛이 켜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5년 이상을 노력했지만
하늘에서 우리에게 아이를 내려주지 않아서 그 일은 자연스럽게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니 시댁에서도 얼굴을 떳떳이 들 수가 없더라고요.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못하고 사는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위기에 강한 남편은 도리어 우리 둘이서 알콩달콩 사는 것이 더 좋다면서 죄책감을 덜어주더군요. 결혼 초부터 애는 언제 가질 거야? 라는 질문 세례에 우리 둘 다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힘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 시간도 얼마 지나고 나니 아이를 키우는 것만이 꼭 삶의 정답은 아니란 생각이 들면서부터 남편과 친구처럼 아빠가 다시 제 곁에 돌아온 것처럼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아픈 손가락이었던 남동생을 제 자식처럼 챙기게 될 수 있었죠. 매달 동생에게 보내는 생활비도 동생은 고마움을 한 번 거른 적이 없이 누나 땀방울을 그대로 내가 다 받네. 나 누나 이번에도 장학금 받았으니까 이렇게 많이 안 보내줘도 괜찮아. 타지에서 못 먹고 살면 얼마나 힘든데 친구들하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옷도 사 입고 그렇게 보내. 누나 힘들게 번 돈으로 어떻게 그렇게 써? 그래도 돼. 다 그러라고 보낸 거야. 너 이거 다 빚이다. 누나 나중에 어떻게든 다 받을 거니까 잘해. 이자 몇 배로 쳐서 갚을게. 약속해.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는 남동생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는지 어렴풋하게는 알 수 있었습니다. 파스로 어깨로부터 온 손목을 붙여놓던 엄마를 보면서 도와주고 싶어 일했었으니까요. 그래도 남편을 만나고 인생이 확 바뀌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여전히 제 인생이 구렁텅이 안에 있는 기분이긴 했어요. 시댁에서는 저희가 키우는 강아지부터 남동생 뒷바라지 모두를 탐탁지 않게 여겼죠. 아직 그 개는 안 갖다 버렸니? 그렇게 털날리는 집에서 우리 아들은 밥은 어떻게 먹니? 돼지우리도 아니고 내가 그 집 더러워서 못 가. 우리 아들 집인데도 내가 우리 아들 집에 못 간다고. 처음 저희가 아이를 못 갖는다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어머니는 아무 망설임 없이 이혼이란 단어를 꺼내면서 옛날 같았으면 소방마저도 할 변명이 없는 이야기라고 집안 대를 끊어놨다며 길길이 날뛰더군요. 학원 원장인 시어머니는 3명에서 20명의 선생님이 있는 큰 규모까지 읽어낸 분이니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제가 더 마음에 안 들었을 거라는 것도 이해했죠. 안 그래도 낙인처럼 찍힌 게 많은데 고졸이라는 딱지가 어머니에게는 더 신나게 공격할 수 있는 이야기였죠. 요즘도 고졸인 사람이 다 있니? 신기하네. 빨리 일을 시작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빨리 일해서 돈 많이 벌었니? 아니요. 다들 그러니까 배워서 일하려는 거야. 나 돈 버는 거 봐. 가만히 앉아있으면 착착 돈이 들어온다니까. 넌 종일 서서 일하지. 그게 학벌에서 오는 문제야. 명색이 원장인 고졸 며느리 어디 말을 못 꺼내겠어? 콧대가 하늘을 찌르는 시어머니였지만 그래도 제 남편의 어머니인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남편과 결혼한 이상 제 남편이니까 받아들이자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그런데 한 주 뒤 저희 집에 뜻하지 않은 손님이 와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줄 알았던 제 남동생이 조기 졸업을 해서 귀국을 했더라고요. 힘들었던 일도 순식간에 잊힐 만큼 동생이 같은 서울에 있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졌습니다. 물가가 높은 외국에 지내면서 아껴 쓰는 일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제가 보낸 생활비를 매달 쪼개서 보증금도 이미 마련해뒀더라고요. 누나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게끔 기반을 마련한 동생은 시차로 피곤이 풀리기도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고요. 잠깐이라도 쉬어. 그러다 몸 성한 데도 없겠다. 누나, 나 젊어.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돈 벌면서 움직이는 게 더 낫지. 서울지리도 익히고 조심해서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딱 취업 전까지야. 알았지? 약속해. 본인은 잘 지냈다고 하지만 잘 챙겨 먹을 리가 없으니 밥이라도 먹이면서 쉬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 시간도 다 아깝다고 움직이는 동생을 보니 짠하면서 뭉클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든든한 저녁을 해주고 싶어 연락을 했는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갈비찜이며 잡채, 좋아하는 요리를 다 해뒀는데도 몇 번 집어먹고는 곧장 수저를 내려놓더라고요. 일이 너무 힘든 탓인 것 같아서
거봐, 그만둬. 힘들잖아. 누나가 보기엔 너 너무 지쳤어. 안 그래도 누나 아르바이트 못하게 됐어. 왜? 무슨 일로? 사실은 아니야. 너 누나한테 비밀만 듣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내가 이상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래서 일이 조금 꼬였어. 나 써주신 분한테도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돈 물어주기로 했어. 아르바이트인데 괜히 돈만 들었네. 평소와 분명히 다른 동생 태도에 저도 내심 걱정이 돼서 일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유학생이라고 여기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누가 이용한 건 아닌지 걱정할까봐 말을 거르는 동생에게 큰일이 터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날 우리 집에서 잠든 동생의 핸드폰을 열어봤습니다. 미친 인간한테 잘못 걸려서 불리해질까봐 녹음 파일 보내니까요. 꼭 써요.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고요. 큰 도움이 못 돼서 정말 미안하네요. 그리고 새벽까지도 오늘 일 때문에 연락이 빗발치더군요. 업체 사장님이 분명 필요할 거라며 보내준 녹음 파일을 켜서 들었는데 그야말로 입 다물기 힘든 얘기들이었어요. 누가 당신 올라오라고 허락했어? 내 건물에? 죄송합니다. 너무 연락을 안 받으셔서요. 우리 학원에 그런 사람은 못 들어와요. 내가 정한 법, 고졸, 중졸 못 배운 사람들 내가 못 올라오게 한다고. 우리 새싹들이 그렇게 보고 클까봐.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은데요? 내가 당신한테 말 지나치게 하라고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배달원이고 나는 주문자지. 나는 여기에 앉아만 있어도 하루에 몇백만 원씩 뚝딱 벌어요. 몇천이 우습다고. 그래서 다 대학 나와 일하는 거거든. 저도 대학생인데요. 대학생? 멀쩡한 대학이라면 머리 쓰는 과외를 하지. 누가 위험천만하게 오토바이 타고 몸 쓰는 걸 해? 편하게 일하면서 벌 수 있는데 왜? 이런 날씨에 오토바이 운전하는 게 쉽지 않아서요. 직접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도 잘 보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할 일이 있겠니? 그렇게 안 살려고 공부했는데. 여기 일하는 분들 다 대학 나오고 고생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무슨 고생을 해? 못 배운 것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노래나 부르면서 몰려서 놀고 다니면서. 그만하시죠. 전 손님처럼 누구 위에 본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하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 위에 있으려고 노력해서 살았다. 왜? 너 같은 것들 무시하고 철저하게 짓밟고 살려고. 됐냐? 그만 끊겠습니다. 너 부모님은 제대로 있니?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 부모님이 왜 나와? 내가 적당히 하라고 했지? 이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가 손님한테 내가 가만히 안 둬. 처음은 설마 하면서 들었지만 상황을 듣다가 보니 전화 너머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독한 폭언과 자기 뜻대로 안 풀리면 욕을 퍼붓는 성격도 똑같더군요. 바로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예측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아나무인으로 사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저를 못마땅해 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는 생각했죠. 설마 처음 본 사람에게까지 배달원이라는 이유로만으로 이런 무시와 갑질을 하는 사람이라곤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저에게만큼은 유일한 자존심이자 소중한 제 가족인 남동생에게 이런 짓을 벌이다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싶은데도 내색 하나도 안 한 동생의 잠든 모습을 보니 제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전 이런 동생의 등을 쓸어내리면서 혼자서 괜찮아. 누나가 힘이 돼줄게. 괜찮아. 주문처럼 계속 그 말을 건넸습니다. 꿈에서라도 편안히 잤으면 싶은데 이 착한 녀석 속이 골맞을 게 보이니까 하필 부모 이야기로 애를 건드렸을까 싶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미움이 커지는 지금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와서 저를 또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예,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너는? 그나저나 네 대단한 동생 귀국했다면서? 얼마나 좋은데 취직하는지 두고 보자. 하고 나서 봉사라도 하라고 해. 무슨 봉사를 해요? 바쁜 앤데. 그럼 모레 가겠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떨떠름하게 말하고 먼저 끄는 날이었던 것 같네요. 여보세요 소리만 들어도 손이 떨릴 지경인데 전 혼자 가서 이 악물고 있다 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무릎을 펼 수도 없을 만큼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준비하고
온몸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의자에 한 번 앉지도 못하고 일만 쭉 하는데 어머님 그 와중에도 꼬투리를 찾으려고 하면서 간이 영 아니네. 너는 집에서도 지저분하게 일하니? 한 귀로 흘리며 끝이 보이지도 않을 일을 하는데 남편과 남동생이 찾아왔더군요. 그날 일을 알 리가 없는 남편이 제 남동생을 일부러 챙겨서 온 거죠. 입이 마르게 자랑하던 제 동생을 보겠다고 나간 시어머니는 남동생을 보자마자 아니 너 이 자식 오토바이지? 안녕하세요. 저놈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해. 내보내. 어머니 그만하세요. 어디 거지 같은 종자들을 들여와서 이렇게 집을 어지럽혀? 해문 낳고 돈도 없는 걸 눈 감고 받아줬더니 동생이란 놈은 싸가지 없이 어른한테 대들고 넌 모르지? 유아가 먹고 쓴 돈 우리 집에서 나갔어. 내 아들이 번 거라고 알아? 유학 좋아하네. 헛돈 썼지 참. 영진아 당장 가. 누나가 얘기할게. 그러니까 네 부모도 도망을 치지. 오죽 자식도 거지 같고 짜증나면 그런 걸 졸업까지 시켜줬더니 오토바이나 타다가 길에서 죽는 게 네 놈 팔자야. 뭐라고 했어 당신? 내 동생한테 제대로 안 해? 이게 미쳤나? 무식해서 시어머니도 못 알아봐? 누나 가자. 있던 집에 누나가 왜 있어? 당장 나와. 전 앞치마를 시어머니 얼굴에 던지듯 뿌리고 나섰습니다. 동생이 제 팔목을 잡아 끌어서 그대로 나오는데 그래도 분이 가시지 않더군요. 그런 수모를 동생까지 당했는데 그대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군요. 전 그날 저녁 제 동생과 단둘이 술 한잔 기울이며 추스렸습니다. 말없이 서로 술잔만 채워줬어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 상처에 소금을 뿌려 얼마나 따끔한지 다 알겠더군요. 그리고 전 다음 날부터 땡땡 학원 원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라는 카페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네 학부모들이 갈 만한 카페를 뒤적여 글을 길게 남겼고 녹음 파일까지 편집해 올렸더니 워낙 엄마들 학구열이 높은 곳이라 소문은 일파만파 퍼지더라고요. 크게 애쓰지 않아도 되려 카페에 가입된 엄마들이 저를 응원하고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면서 하나둘 아이들 학원을 끊겠다면서 따뜻한 도움을 주시더군요. 이런 인간이 당신들이 믿고 교육하는 곳이라 아이를 보내는 학원이라고 원장이란 인간의 민낯을 싹 알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200명이 넘던 학원은 점점 경영난을 겪기 시작했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한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와서 사죄하고 싶다며 무릎을 꿇더군요. 너무 늦은 일이었죠. 내가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제발 글 내려줘. 대학을 나왔는데도 이 상황이 힘드세요? 이상하네요. 이런 꼴 안 당하고 싶어서 공부 열심히 한 거라면서요. 저 고졸인데 비는 거 기분 안 나쁘세요? 내가 미안하다, 정말. 동생한테도 가서 사과할게. 마음 풀릴 때까지 내가 빌게. 아, 정말 미안하다, 진심이야. 마음이 풀릴 때까지요? 그럼 평생 제 앞에서 무릎 꿇고 계셔도 모자라요. 그런 말 다 뱉으셨다고요. 아시겠어요? 저도 이런 사람이 제 시어머니라고 어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제발 어디 조용히 가서 사세요. 제 앞에 더 나타나지 마시고요. 어머니 얼굴만 봐도 열이 뻗쳐요. 그래, 내가 약속 지키마. 글만 내려줘. 어머니는 남들 위해서 너무 오래 사셨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노력했다고 하셨지만 지금 딱 그 자리에서 더 오래오래 살아보세요. 그래도 어머님 모자랄 거예요. 너무 상처 준 사람들이 많아서요. 돌아가 주시겠어요? 그렇게 제가 방으로 들어간 뒤도 어머님 글을 내려달라 요청하며 거실에서 굳은 채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전 그동안 당해온 것부터 제 동생 목까지 조금도 풀리지 않았어요. 그걸 보는데도 치근한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그런 카드가 없었더라면 어머닌 또 얼마나 무자비하게 사람을 몰아세웠을까요? 이것도 오래 안 갈 거라는 걸 알아서 그런지 그냥 이 상태로 서로 멀게 거리를 두고 지냈으면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동생 이야기를 듣고선 남편도 무조건 제 뜻을 따르겠다고 약속해줬죠. 8시간이 넘게 만든 음식이 순식간에 쓰레기가 돼버린 그날처럼 이미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용서를 빈다고 한들 이미 제 마음 안에선 쓰레기로 뭉쳐진 지 오래였거든요. 그날 밤 제 동생이 한 말처럼 제 권리를 지키는 것에 집중하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잘 챙기면서 소소한 행복을 즐기려고요. 제 존재를 질밟는 시어머니 같은 사람은 안 보고 사는 것도 제 권리잖아요. 참 이날의 긴 이야기를 이제야 정리돼 쓰게 되네요. 다가오는 명절, 올해는 가족분들하고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시어머니 스트레스가 많은 분께도 응원 담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